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두 번째 중요한 범주는 바로 이분법적 시각에서의 연구 방법 구분입니다. 자, 이분법적 시각.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연구를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실험 연구라고 하는 어떠한 아주 통제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실험을 진행하는 실험 연구와 그 다음에 대상자를 꾸준하게 관찰해서 거기에 대한 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관찰 연구가 있겠습니다. 관찰 연구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관찰 연구입니다만 꾸준하게 특성을 기록하는 것도 관찰 연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 연구도 시간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실험 연구도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이건 뚜렷하죠. 자, 그런데 실험 연구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하시게 되냐면요. 목적이 바로 인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실험 연구입니다. 자, 커절리티, 인과성.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앞에 부분에서 다시 인과성을 좀 복습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원인 결과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인과성이라고 하는 원인 결과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은 관찰 연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실험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뇌파 자극을 했더니 경두개 전기 자극 치료를 했더니 어떤 게 나았다라고 하는 치료 효과를 증명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치료 효과에 대한 인과성을 증명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실험 연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실험 연구에 바로 RCT라고 하는 아까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RCT 연구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자, 이거는 그 환자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이루어진 적어도 환자 대조군 연구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실험 연구, 이른바 인과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관찰 연구는 어떨 때 하게 되냐면요. 관찰 연구는 연관성을 추구할 때 관찰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연관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관찰 연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과성을 추구하고 싶은데 관찰 연구인 코호트 연구라든지 크로스섹셔널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SCI 연구에 투구하시게 되면 제가 제목은 만약에 뭐뭐와 뭐뭐의 효과, 이펙트 이런 식으로 the effect o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실험 연구 방법이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이거 당장 그 리젝트 당할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가 관찰 연구들 이런 연관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코호트 연구나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는 우리가 연구의 한계점에 항상 이런 식으로 풀이해서 많이 씁니다. 이 연구는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연구의 한계점에 항상 이런 단서를 쓰게 돼 있죠. 자, 코호트 연구는 관찰 연구예요.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코호트 연구는 전향적인 게 있고요. 자, 한 시점에서 모두 다 질병이 없던 정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거에 노출된 것들을 그 관심병사에 노출된 거에 대한 추적을 해서 나중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게 발생하며 거기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하는 추적 연구가 전향적 코호트 연구고요. 자, 후향적 코호트 연구.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과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를 추적해서 특정 요인들에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질병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후관계를 증명하고 싶으면 바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코호트 연구는 연관성을 추구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인과성이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 요인이 어떤 특정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관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폐암과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성에 대한 재판들이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로 잘 판결이 안 났던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역학적 인과관계가 우리가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가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단면 연구라고 합니다. 자, 단면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시점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 시점에서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특정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후향적 코호트랑 뭐가 다르냐면 후향적 코호트는
이 사람들이 한 시점에서 질병이 있고 없고는 맞는데 이를 과거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흡연자가 저기 후두 질환이 발생한 사람과 발생하지 않은 이 집단에 대해서 과거에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해서 담배를 10년간 새값이 핀 사람은 후두 질환에 걸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단면 연구는 한 시점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조사했을 때 담배를 피는 사람과 담배를 안 피는 사람으로 나눠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후두 질환의 관련성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단면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연관성을 추구한 연구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한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다 연관성을 좀 추구한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진행한 역학 연구들은 단면 자료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연관성을 밖에 이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단점이. 자, 그래서 관찰 연구는 연관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 시점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구체적인 설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험 연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인과성을 밝히고 싶으신 거고, 관찰 연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관성을 밝히고 싶으신 거다라는 것 정도가 우리가 분명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통계 분석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증명의 필요성이에요. 어떤 현상을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통계 분석을 씁니다. 자, 성대결절 환자가 100명 있었습니다. 자, 이 100명의 성대결절 환자를 대상으로 3주 동안 매일 50명에게 이 50명이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자, 제 눈빛 치료 기법 마치 그 과거의 허경영 씨처럼 제가 눈빛 치료 기법을 써서 찌릿 이렇게 봐서 3초간 이렇게 제가 눈빛을 딱 쏴주면 쏴주는 집단을 실험군으로 선정을 했고 자, 제 치료도 안 받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던 대조군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3주 동안 치료한 이후에 결절의 크기를 살펴봤더니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실험군의 성대결절 크기가 80% 감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제 눈빛 치료 기법이 효과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겠죠? 즉, 치료 기법에 효과가 있느냐? 이거 인과성인 거예요, 이것 때. 인과성을 보고 싶은 거죠. 자, 치료 기법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인과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실험 연구를 한 거예요. 실험 연구는 아니지만 실험이라기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근데 지금 효과가 있는지로 끝난 게 아니라 효과가 있다면, 인과성이 있다면, 자, 80% 감소했어요, 지금 결절이. 자, 결절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우연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실제 치료 효과 때문인지를 검증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인과성만 증명할 게 아니라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자연적으로 나은 건지 이 성대 결절 크기 감소한 게 아니면 치료 때문에 나은 건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과학, 생명과학 안에는 우리가 이게 바이오스태틱스라고 그래요. 바이오메디컬 스태틱스 안에 이제 의학 연구, 의과학 연구, 언어병리 연구, 재활과학 연구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생명과학 연구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의학부터 역학, 언어병리학, 물리치료, 작업치료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 방법을 우리가 생명과학 연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우리가 쓰는 생명과학 연구에서는 계획과 설계, 자료 수집, 분석, 해석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연구를 우리는 생명과학 연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문과학 연구가 다르고요. 생명과학 연구가 좀 다르잖아요. 자, 우리가 쓰는 생명과학에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통계학이란 게 뭔지 우리 생명과학 연구의 핵심은 통계학을 쓰느냐인데요. 자, 통계는 결국 미지의 모집단,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집단으로부터의 확률 추출된 표본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표본에 내재된 정보, 이런 결과들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 학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삼킴장애 환자라는 거,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면 삼킴장애라는 게 걸리는데요. 삼킴장애 특성에 대해서, 삼킴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어떤 치료법이 삼킴장애에 효과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삼킴장애 또는 전 세계의 모든 삼킴장애 환자들을 다 치료해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통계, 우리가 모집한 대상들이 전체 삼킴장애 환자들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전체 삼킴장애 환자, 이른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론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구 과정이 다음과 같은데요. 연구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출판하기까지의 이런 우리가 연구 과정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통계가 들어가는 게 벌써 설계 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단계, 해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통계학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시게 되면 통계를 사용한 논문들을 읽으시게 되면 연구 결과에서부터 유의 수준 막 나오고요. 그죠? 연구 방법에서부터 벌써 무슨 T 검증을 썼니, 에노바를 썼니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연구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런 통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데이터 수집하는데 뭔 통계가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실험 연구, 잘된 실험 연구들은 수집 단계에서부터 통계적인 기법이 들어가죠. 이른바 샘플링이라고 하는 표본 추출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표본 추출. 자, 그래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게 아까 RCT 연구가 되는 거죠. 자, 무작위로 그래야 대표성이 있으니까 제가 저기 분석하는 대상이 대표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통계가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통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계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연구 설계 단계부터 해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통계를 수행해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단계,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제가 바라는 이번 수업에서의 모토입니다. 자, 결국은 이 수업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계획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통계적인 방법들을 다루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를 처음부터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분석하는 단계, 해석하는 단계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과학적인 검증 단계들, 통계 단계들의 통계 검정법들을 이해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주간의 연구들을 이런 교육들을 수업들을 잘 따라오시기를 또 희망합니다. 자, 통계학의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가와 학문을 뜻하는 ICS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 라틴어인 스테터스, 이게 바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 스테터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자, 국가를 운영해가는 지식 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과거에 고대 왕들은요, 지배자들은 세금도 걷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게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통계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해에 벼농사가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배자들이 모든 영토의 벼수확량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무작위로 이제 그 수학량을 일부 논에서의 수학량을 살펴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어원에서 시작된 게 바로 통계학입니다.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가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 동향이 뭐 사실 수년째 좋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동향, 이른바 우리나라의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지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경기종합지수라든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주식 지수를 보면 되잖아요. 이것만 파악해도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반증하면 이러한 몇 개의 지표들이 어떤 특정 상황들을 대표하는 거고요. 이런 대표하는 거를 우리는 통계학, 추론하는 거죠.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추론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질병도 마찬가지죠. 어떤 질병에 어떤 것들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변수를 가지고 그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게 통계학이죠. 자, 그래서 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혼돈과 질서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판단은 이에 바탕이 되는 논리적 추론에서 볼 때 통계학이다. 자, 우리는 논리적인 추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 통계학을 쓰는 거죠. 자, 이러합니다. 자, 통계학이란 게 결국은 관심 있는 대상의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정리. 이게 지금 표본 추출입니다. 자, 수집하고 정리해서 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이른바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통계학에 대한 순수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통계학자들은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통계적인 연구 방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시게 되는 건데 자, 결국은 통계는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자, 이렇게 수집해서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연구를 잘 하시려면 영어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또 연구를 잘 하시려면 통계학을 잘 하셔야 돼요. 통계적인 검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데이터 정리와 요약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수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수만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일일이 다 읽어본다고 해서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몇 개의 데이터로 축소하게 됩니다. 예컨대 뭐 수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평균이라든지요, 표준 편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표값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분량을 축소시키는 이른바 뭐 평균값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료 정리라고 하는데요. 자, 결국은 우리가 원래 얻은 결과들, 이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원래 얻은 결과들을 자료 정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순화시킨 후에 이것을 해석하는 게 우리가 통계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집한 실험하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뭐 평균에 대한 비교라든지 분산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게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이런 통계 분석 기법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계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술 통계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 통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이라는 거는 방대한 자료를 몇 개의 그래프나 몇 개의 숫자로 요약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떨 때 많이 쓰이나요? 대표적인 게 기술 통계학에 쓰이는 거는 정부 보고서들이 이런 기술 통계학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예컨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그래프나 숫자로 인구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10대는 몇 명이고 20대의 그래프는 어떻고 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런 뭐 종 모양을 그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정보 보고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인구 동향 보고서 이런 것들은 기술 통계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연구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통계학은 추측 통계학입니다. 자, 우리 연구자들이 하는 통계학들은 이런 추측 통계학이죠. 이건 뭐냐면요.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제가 만약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장애인,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전체 집단, 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죠. 자, 모집단에 대해서 일부를 추출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조사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뭐 장애인이 500만 명이라면요. 500만 명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사 가능한 5천 명을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이 5천 명을 표본이라고 하죠. 자,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전체 특성을 추측하고 추론하는 추론을 검정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학을 우리는 추측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즉, 제가 조사한 500명이 5천 명이 예를 들면 전체 500만 명의 인구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통계를 검증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추측하잖아요, 벌써. 이런 추측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이를 확률적 설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국은 제가 오늘 좀 수업 내용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었는데, 자,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게 되는 우리가 추측 통계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확률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본을 조사해서 그 표본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추측 통계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되고, 특히 수업의 초반부는 연구 설계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오늘 연구의 수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연구의 수준이 5단계로 되어 있고요. 제일 낮은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 전문가 의견부터 가장 높은 시스템매트릭 리뷰, RCT를 시스템매트릭 리뷰하는 이런 근거 수준까지 있다. 이런 근거 수준이 바로 인과성을 얘기하는 데 사용된다. 라는 거 오늘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찰 연구가 있고 실험 연구가 있는데 인과성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실험 연구를 하시면 되고요. 연관성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관찰 연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오늘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또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구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